이제 처음으로 발표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풋 안효상 대표님이신데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한국 대표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인데요. 우리 안효상 대표님의 발표 제목은 인류세 초기의 기본소득입니다. 여러분들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들을 동안에는 여러분의 마이크를 꺼주세요. 그래야지 녹음이 원활합니다. 안우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대표 안효상입니다. 예, 이미 베르너가 소개해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까지 감사드리고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제 발표와 그다음에 다른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류세 시대 혹은 제가 인류세 초기라고 붙였는데요. 어쨌든 제가 미리 발표문을 제출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류세라는 개념이 이제는 꽤 단단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물론 사람마다 인류세 개념을 다양하게 쓰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인류세 개념이 뭔가 어쨌든 인류 문명의 조건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인류세는 지구 시스템 내에서 인류가 커다란 지질학적 힘으로 등장해서 지구 생태계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어떤 지질 시대를 말하고요. 그랬을 때 지구 시스템의 거대한 변화 및 장기적인 지속을 구분하는 지질 시대에 인류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사실 인류가 굉장히 대단한, 말 그대로 아주 극단적인 프로메테우스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도리어 인류세라는 이름 혹은 개념은 인류 문명의 가능 조건이자 배경으로서의 환경의 붕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질 시대로서의 인류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도리어 알게 된 것은 이제는 지나왔다고 여겨지는 홀로세 시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후가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비해 인류세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인류가 어떤 행성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그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른바 환경 붕괴의 시대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행위, 즉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 인류의 역사는 지구의 자연사가 특유하게 안정적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이런 시기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지질학적 시기 구분이라는 것이 이제 매우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겪는 위기를 인류세라는 지질학적 시대 구분을 이해한다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대와 다르게 훨씬 더 길 것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설사 인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인류세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간 범위는 매우 짧죠. 인간적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인정하고 그랬을 때 지금의 시기를 인류세 초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인류세 초기라는 개념은 비록 우리가 환경 붕괴를 목도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긴 했지만 물론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를 비롯한 환경 붕괴의 경향을 완화해서 어쨌든 거주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어쨌든 과제를 우리가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거주 가능한 지구 환경이 일정 시기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찾아야 한다. 이런 것도 말해준다고 보는데요. 물론 인간의 웰빙 혹은 그리고 지구의 건강함에 위협이 되는 기후변화에 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이미 오래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1.5도씨라는 슬로건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구 대기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게 1차적 과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죠. 하나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것은 우리 과제 가운데 일부라는 것.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구온난화를 이렇게 1.5도씨 이하로 억제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 시기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완화 그리고 적응이라는 과제가 도출되는데요. 물론 이 완화와 적응이라는 말을 쓰면 혹시 기존 사회체제 그대로 놓아둔 채 새로운 기후체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기존의 사회체제는 그대로 놓아둔 채 새로운 기후체제를 받으려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요. 뭐 어쨌든 여기는 뭐 다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뭐 2050년 혹은 2040년까지 뭐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목표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위한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1.5도씨라는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기후 재난과 생태 파괴는 일정 기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화와 적응이란 말 자체도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 기후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후정의란 요구 혹은 뭐 문제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및 환경붕괴가 인류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후위기 및 환경붕괴 자체가 불평등의 기초에서 혹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사회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뭐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재난과 환경재난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고 또한 이들은 이런 재난에 미리 대처하는 것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에서도 가장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기후위기며 환경붕괴에 또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전지구적으로 보면 먼저 산업자본주의를 이룬 나라들이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뭐 국내적으로 보자면 뭐 상류층이겠죠. 가장 큰 책임을 또 중산층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 볼 때에도 선진자본주의 나라들과 상류층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환경 위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에 이런 뿌리가 있고 무한한 이윤 추구 그리고 자본 축적을 위해 자연자원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사실상의 무제한적인 수탈과 착취 이를 자기 논리로 하는 자본주의와 산업주의가 현재 기후위기와 환경붕괴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기후위기와 환경붕괴에 대한 주류적인 대처 방안이 있죠. 기술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뭐 성장주의적인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른바 체제 전환의 대가를 다시금 취약한 사람들과 또 자연에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일종의 강자에게 건 도박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또한 이런 주류적 대처 방안은 여전히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및 환경붕괴를 완화할 가능성이 없고 기술주의적 대처 방안은 우리 모두를 알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고 또 관료주의적 방식이기에 인류 공동의 노력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 체제 내에서의 생태적 전환이 아니라 체제 전환을 통한 생태적 전환 혹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일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전환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한 말 그대로의 경고이죠.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가리키는데 전환이란 말이 뭐 위기의 심각성을 표현하건 근본적 체제 변화를 가리키건 이 개념이 대두하게 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아까 우리가 환경붕괴라고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 원인과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생태적 위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더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 생태적 위기는 자중적 위기 혹은 여러 사회적 위기 일부이며 따라서 복합적인 방식 혹은 전환적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되고요. 끝으로 이 위기는 전 지구적이며 따라서 인류 문명 수준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뭐 사회적 생태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전환의 과정과 목표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상의 사회적 삶의 생물리적 조건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존엄, 자유, 정의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생태적 체제의 구성. 그랬을 때 이런 전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다중적 위기를 낳은 모든 관계의 변화를 기초로 하고 또 이를 목표로 합니다. 기존의 추출적, 산업적, 금융적 자본주의가 착취와 수탈, 억압과 지배에 기초하고 있으면 이를 지속시켜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 사이의 평등, 공존, 연대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관계의 원칙일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생태적 전환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적절한 물질적 보장을 하는 기본소득은 존엄과 자유와 참여의 보장, 그리고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본소득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배 체계와는 다른 공유부의 배당이라는 새로운 분배 체제의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시하건, 기존 부의 재분배라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건, 사회적 부의 분배 혹은 재분배가 크게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이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만이 아니라 분배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경제 체제 전체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 이른바 힘의 강화, empowerment 혹은 자율성의 증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를 실제적 자유의 증대라고 말하건 혹은 비지배 자유의 보장이라고 말하건, 이것이 겨냥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착취 억압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민주주의가 생태적 체제를 지향하도록 하는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의 도입은 경제체제의 어떤 전환을 의미하는데, 기본소득 재원이 공유배에서 나오건 기존 부의 재분배로부터 나오건, 기본소득의 도입은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추출적 자본주의를 제약하거나 축소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경제 활동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삶을 꾸려가는 것가 될 것이고, 이렇게 경제의 목적이 인간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될 경우 인간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자연에 대한 존중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뭐 생태적 전환의 잠재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잠재력이 현실에서 발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거에서 다른 정책 혹은 전반적인 체제 전환의 노력과 기본소득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는 다른 제도적인 배치 및 사회적 지향이 없을 경우 기본소득의 실시가 혹은 뭐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소비주의를 조정한 일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전환의 시급성인데요. 지금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시급성은 아래로부터의 이니셔티브에 기초하면서도 전반적인 어떤 조율 그리고 방향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일종의 뭐 폴리시 믹스, 정책 믹스 혹은 전반적인 사회적 생태적 전환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 뭐 시간을 대충 마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제 발표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효상 소장님. 네, 시간적으로 조금 더 한 1분 정도 남았었는데 아주 잘 시간 맞춰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미아가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효상 선생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인풋이었고요. 저도 완전히 동감을 합니다. 특별히 원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회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사회적으로 공평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저는 페미니즘 차원에서도 이것이 좀 동감이 가는데요. 특히나 생태적 페미니즘 차원에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형태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정말 자가적으로 잘 스스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삶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그러니까 페미니즘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떤 면에서 케어 아바이트라고 독일어를 표현하는데요.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그러니까는 전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러니까 케어 소사이어티죠. 그래서 뭐 어린이들, 그 다음에 노인들, 그 다음에 환경, 자연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꾸려가는 것이죠.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사회를. 근데 케어 워크라는 것이 기본소득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독일 내에서 현재는 굉장히 또는 전 세계적으로도요. 이런 케어 워크가 사실 굉장히 적은 소득을 받고 있거나 또는 굉장히 돈을 전혀 못 보거나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이제 이런 직업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직업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어떤 가능성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프리한 그런 커패시티, 그러니까 재정적인 면에서 케어 워크에서 굉장히 이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이 돈은 적게 받으면서도 굉장히 시간적인 프레셔를 많이 받는,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나 위축이 큰 그런 직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다면 이런 사회에서 케어 워크가 자신들의 위치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평등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어떤 기본소득이 거기에도 어쩌면 전통적인 어떤 성분배,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이 또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이 보시다시피 어떤 이런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에 여성들이 말하자면 더 계속해서 뭐 좀 조건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런 케어워크에서 여성들이 그냥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상 선생님의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많은 도구들의 성평등을 위한 한 부분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경제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보건, 건강 또는 주거 문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사회적인 어떤 그런 하이라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힘의 어떤 그런 것들 봤을 때 더 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자신들의 삶을 꾸려갈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어떤 경제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서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게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을 보고 환경적인 정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어떤 것들을 활성화할 것인가, 우리 삶의 기초,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효상 선생님 다시 한번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아. 코멘트 감사합니다.